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석 환자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운 투석 환자 시기에 대해서 저희 온종합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전현수, 김민경, 이유정입니다. 저희는 혈액투석 환자 시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신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의 주요 역할은 노폐물 제거, 혈액을 깨끗이 하고 수분, 미네랄, 화학물질을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 환자는 신장의 기능 저하로 체액 및 전해질의 조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의 물, 소금이나 칼륨 섭취는 체액과 전해질 균형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식단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혈액투석 환자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 식이요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의 목표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 내 요소의 독성 영향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체질량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에 일반적인 원칙이 있나요? 네, 이미 투석 중인 환자는 투석 중에 손실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량을 kg당 1.0에서 1.2g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고 식사 중 나트륨, 칼륨 등의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인 식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럼 지금부터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요법 중 수분 섭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왜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까? 네, 증상으로는 하지 부종, 복수, 호흡 곤란, 그리고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체내 수분이 많음을 나타내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내에 수분이 많은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런 증상으로는 이제 하지 부종이나 복수, 호흡 곤란, 그리고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증가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체내 수분이 많음을 나타내는 단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혈액투석 환자가 수분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은 있습니까? 체내 수분 저류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수분 섭취량은 만성 신부종 환자의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환자의 소변량과 체액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어느 정도의 수분 섭취를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까? 부종이 없고 적절한 소변량이 유지되는 환자에게는 무제한으로 물과 수분 섭취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투석 환자분들은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허용되는 수분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와 콩팥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고 소변량이 감소한 환자에서는 수분 섭취가 제한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종을 줄이려면 24시간 수분 섭취량이 하루 소변량보다 적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부종이 없는 환자의 체액 과부하 또는 체액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허용되는 수분량은 전날 소변량의 500ml를 더하여 결정하고, 추가하는 500ml의 수분량과 땀과 호흡을 통해 배설된 체액량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다면 일일 소변량을 체크하려면 그 전날 저녁 소변량이랑 저희가 땀과 호흡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 500cc의 물을 더했을 때 저희가 일일 소변량으로 체크를 할 수 있군요. 네. 그렇다면 혈액투석 환자는 왜 매일 체중을 기록해야 하죠?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체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수분 손실을 감지하기 위해서 매일 체중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제 체중은 수분 섭취에 대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할 경우 수분 섭취 증가로 인한 체액 과부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엄격한 수분 섭취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체중 감소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수분 제한과 이뇨제에 대한 반응의 복합 효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팁이라도 있을까요? 수분의 섭취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에는 어렵지만 많은 팁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고 그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 주셔야 하고 의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수분 섭취가 가능한지에 대해 환자에 대해 조언합니다. 매일 계산된 수분량을 따라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수분 섭취에는 물뿐만 아니라 차, 커피,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 차가운 음료, 수프, 기타 야채 등 여러 가지 식품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 튀긴 음식 등은 갈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섭취를 줄이셔야 하고 물은 갈증이 있을 때만 마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음주는 피하셔야 하고 갈증이 있을 때는 물을 조금만 마시거나 얼음을 드시길 바랍니다. 얼음은 한 개당 10g에서 15g의 물을 있기 때문에 얼음은 물보다 입안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같은 양의 물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갈증 해소가 가능합니다. 얼음은 수분 섭취량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루 허용된 수분량을 미리 재서 얼음을 얼려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물을 마시기보다는 가글을 하시고 껌을 씹고 레몬 혹은 박하향의 사탕을 먹거나 구강 청결제를 이용하면 구강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항상 눈금이 있는 작은 컵을 사용하시고 약을 복용하기 위해 과도한 수분 섭취를 막기 위해 식사 후 약을 복용하십시오. 환자는 일을 하거나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물을 더 자주 마시려는 욕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투석 환자분들은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은 갈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갈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더운 날씨는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이 보통 커피 양이 얼마만큼의 물을 양인지. 얼마만의 양인지 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를 타왔는데요. 이걸 비커컵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일반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양인가요? 네, 저희 자판기에서 바로 뽑아온 건데 80ml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투석 환자분들 보시면 저희 종이컵으로 보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커피 한 잔을 거의 80ml면 저희 약 한 번을 드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주위에서 커피 한 잔 드실 때도 신경 쓰셔가지고 드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루에 허용되는 수분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들로는 첫 번째는 이제 의사가 처방한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수분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용기에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당일 섭취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하고요. 환자가 일정하게
일정량의 물을 소비할 때마다 동일한 양의 물을 환자가 일정량의 물을 소비할 때마다 동일한 양의 물을 물 용기에서 꺼내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에 더 이상 물이 없으면 환자는 하루 동안 소비할 물을 사용한 것으로 더 이상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추가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루 동안 고르게 전체 수분 섭취량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일 수분 섭취량을 지금 정해놓고 작은 컵을 가지던지 그 용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그 스케줄을 짜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혈액투석 환자를 위해서 이 수분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더기 있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음식들을 드시라고 이렇게 평소 밖에서는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숟가락에 구멍을 뚫어서 국을 펐을 때 수분은 쫙 빠지고 건더기만 드실 수 있는 이런 수저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수분 섭취를 제한함으로 투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종합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한나경, 백승은, 남서연, 김유주입니다. 오늘 저희는 올바른 칼륨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선생님, 칼륨이란 단어가 생소한데 칼륨이 무엇인가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로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며 심박 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합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이러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네, 우선 입술에 마비가 오고 손가락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나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거나 부정맥 또는 의식이 없어질 수 있으며 심해지면 숨이 차고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증상이 많으면 평소에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사실 저희 투석 환자분들이 병원보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집에서 더 쉽게 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식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공유군입니다. 쌀밥은 3분의 1 공기, 식빵은 한 쪽, 물국수는 한 그릇, 인절미 3조각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잡곡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견과류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육류군인데요. 돼지고기는 탁구공 1개 크기, 생선 부위는 한 토막, 삶은 달걀은 1개, 두부 6분의 1모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햄, 어묵, 치즈, 검은콩, 새우, 전복, 게장, 굴, 회는 안 됩니다. 특히 게장이나 회 같은 경우는 칼륨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게장이랑 회가 안 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회를 드셨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까지 많이들 오시는 걸 보면 맛있어도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유군과 어육류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채소군과 과일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세 번째로 채소군에는 콩나물 한 움큼, 작은 무 5분의 1조각, 양배추 자판기 종이컵으로 2개, 오이는 3분의 1조각은 드셔도 됩니다. 피하셔야 할 채소는 쑥갓, 양송이버섯, 시금치, 물미역입니다. 채소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리 후에 드셔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나 뿌리보다는 잎 위주로 섭취하고, 두 번째, 되도록 잘게 썰어서 채소의 10배 이상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궈 두시고 헹구어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소의 5배 이상 양의 물에 데치고 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일 분량씩 비닐봉지에 넣어 얼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료 손질 방법이 번거롭긴 한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군이 남아있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드셔도 되는 과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4분의 1쪽, 배는 8분의 1쪽, 포도는 12알, 감은 반개, 참외는 8분의 1쪽, 딸기는 자판기 종이컵으로 반컵, 자두는 1개, 수박은 5cm 정도, 백도는 통조림 반통, 프루츠 칵테일은 국물은 따로 버리고 건더기만 드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로는 바나나, 메론, 복숭아, 그리고 말린 과일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칼륨의 기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셨나요? 오늘 배운 방법을 꼭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칼륨 섭취 방법에 대해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에 대하여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투석 환자에 있어 인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혈액 속에서 칼슘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균형은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어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혈액 속의 칼슘 수치는 낮아집니다. 이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부갑상선이 자극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수치 조절을 위한 식이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인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파란색입니다. 설탕, 올리브 오일, 과일,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달걀 흰자의 경우 인 단백 함량이 낮은 좋은 식품이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적어 특히 투석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설탕과 과도한 과일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2단계, 인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이지만 장내 흡수가 적은 식품으로 흰빵, 파스타, 쌀, 옥수수 가루 또는 콩류가 포함이 됩니다. 3단계로 동물성 식품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우유,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는 200ml가 권장량입니다. 4단계, 인 단백질 비율이 높은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장, 천엽, 어묵,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식품이 포함됩니다. 5단계, 견과류, 노른자, 딱딱한 치즈와 같이 인 함유량이 매우 높은 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단계, 가장 높고 피해야 할 식품으로 콜라, 가공육, 가공치즈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건 가공되어 있다면 인 함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첫 번째 팁. 가정에서 조리 시 삶거나 데친 후 물을 버리고 팬이나 오븐에서 굽거나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 인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약은 식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식간에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식후 즉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을 할 때에도 인약을 구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외식 음식에는 다량의 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이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체내 속에 인이 축적되어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인이 체내 속에 축적이 되면 고인산 혈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고인산 혈증은 혈액 내에 인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만성 콩팥 환자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사장애인데요.
고인산 혈증이 발병하게 되면 피부가 몫이 가려지는 소양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 내의 인축적으로 인한 칼슘 저하로 부가산선 호르몬이 증가하여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단공증, 신성골이양증 등과 같은 뼈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신장, 혈관에 석회화하여 혈관 협착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이는 만성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적절한 식이 조절과 올바른 인약 복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선생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 조절을 위해선 식이 조절과 약 복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인 조절에 대한 식이요법과 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